저는 모든 디지털 정보 기술의 요 꼭지점, 이게 우주항공이라고 봅니다. 지금 에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산업이 지구 궤도를 도는 4km 상공에서 32,000개의 인공위성을 뿌려서 이 인공위성이 지구에 있는 모든 정보 통신을 관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드론이 날아다니고 무인자동차가 가는데 10cm 간격으로 정교하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벌려놓는 기술이 존재를 해야 무인자동차와 드론 시대가 가능한 것이지, 10m 간격도 불안한 세상에서 GPS 시스템을 가지고 드론을 띄운다? 들이박다가 볼일 다 벗고요. 그럼 하늘에서 드론이 부딪히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세계는 큰 자본이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미국 달러, 또 하나가 유로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 위안화. 이 세 개의 통화, 자본의 싸움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어요? 누가 헤지모니를 가질 것인가? 그러면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흐름은, 만약에 미국이 달러화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달러화가 뿌려져야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있어 보이지, 나 페소화 가지고 있다? 뭐 이래버리면은, 그죠?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돈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 돈이 흘러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무엇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고 있는가를 바라볼 때 그 돈의 흐름은 우리가 맥을 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땡땡물산이 해외의 어떤 건설 시공 발주를 우리가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자재도 사야 되고 인건비도 조달해야 되고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자본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만으로 될 때도 있겠지만, 뭐 두바이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는 걸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에 돈을 가지고 올 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신용이 없는 나라에 돈을 빌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미국 달러를 가져오든지 일본 엔화를 가져오든지 이래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의 힘이, 자본의 힘이 결국은 국가의 힘이 되는 거고, 국가 경제의 힘을 반증하는, 나타내는 그런 기구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느냐,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 산업이 흘러들어간다, 그럼 이 산업은 미래에 뜨는 거구만. 또 이 산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게 뜨는 걸까? 안 뜨는 걸까? 지금 투자하는 걸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또 스타디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이 돈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본이 아주 세밀하게 발달된 상태에서 자본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도 살 수 있고, 로비라고 표현하죠. 비행기도 살 수 있고, 대저택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사서 내가 몇백 명씩 대저택에서 청소도 시키고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여건이 다 가능한 게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하게도 내가 찾으면 찾을수록 멀리 도망가는, 사랑은 왜 저만치 도망가처럼, 돈은 왜 저만치 도망가, 그런 말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돈이 흘러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일기예보를 이렇게 듣는데 고기압, 저기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압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핫한데, 저기압은 별로 핫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보스턴 컨설팅에서는 뭐 잭팟 인더스트리다, 캐시카우 인더스트리다, 뭐 이제 죽어가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분류를 하는 경영 기법에서 이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압골의 변화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막 바뀌고 흘러가더라고요. 그럼 경제로 적용을 시켜보면 핫한 산업이 있고 사양 산업이 있으면, 사양 산업에서는 돈이 빠져나갈 궁리를 할 거고, 핫한 산업이나 업종에서는 돈이 어떻게 하면 들어올 것인가를 궁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몰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내가 적당하게 속임으로 해서 가지고 훔쳐갈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파이의 크기가 커져 있다,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자,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 있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파워는 미국 달러화가 계속될 것 같다. 그러면 미국 달러화를 근간으로 해서 어떤 산업을 미국이 일으키고 있는가? 4차 산업인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화되어 있는 것은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드론, 의학, 로봇, 우주항공, 이 기술들이란 말이죠. 어떤 기업에서 우리나라의 F-21, FK-21 전투기를 생산해서 지금 실험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나라 장갑차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은 시작을 했구나, 첫 걸음마를 뗐구나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기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엔 수많은 전선 가닥이 들어가 있는데 전선 가닥의 굵기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표준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표준화된 전선 가닥과 병의 두께와 색깔과 여러 가지 부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이 존재해야 이 제품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는데 베트남의 인건비가 세다고 해서 베트남으로 옮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규격화된 굵기의 전선과 소재로 만든 제품들을 베트남 현지의 공장들이 생산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안 하고 있죠. 왜? 이 제품이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없으니까 베트남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다시 이거를 사서 베트남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사서 가져가서 싼 노동력으로 조립을 해도 한국에서 조립한 비용보다도 싸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제품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까? 왜? 우리 노동력은 한국보다 싸니까 우리가 이것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인건비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지니까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한국보다는 저렴하게 팔 수 있다. 이제 이게 국가 간의 경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국가가 봤을 때 베트남에 투자하면 돈이 될까 안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베트남도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자본 유치를 막 하려고 다닌단 말입니다. 이제 다니면서 한국에도 와서 우리나라에 투자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보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볼 겁니다. 국민성이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정부가 어떻게 지원책을 해줄 것인가? 세금 감세라든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하려고 들 것인가? 세 번째 문제, 소비시장이 동남아에서 생산했을 때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놓고 보면 엄청난 연구와 규모의 또 범위의 또 밀도의 경제학이 필요한 내용이 바로 돈에 관계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은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돈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근데 미국은 왜 가능하죠? 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니까. 아니, 대한민국에는 벤처 스타트업 육성법이 없습니까? 법이 없어서 우리는 육성이 안 됩니까? 뭔가 차이가 있겠죠? 무엇 차일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머니인사이드가 하나의 대기업 군이라고 지금 시작하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식이 인사이드, 기술이 인사이드, 심리 인사이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CEO가 봤을 때 야, 저 기술 인사이드 너희들은 독립해서 나가, 떨어져 나가. 대신 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투자는 할게 나가.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기업 하나를 스타트업으로 툭 던져놔버려요. 이제 이 친구들이 나가서 열심히 밸리 안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기술 인사이드에서 하나의 성과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 주주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때 머니인사이드가 이 회사의 지주홀딩스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다 알게 되니까,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머니인사이드는 가치는 어떻게 돼요? 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업의 운영 방식은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수많이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그 뿌려놓은 씨에서 성장하는 기업들과 나중에 되면 M&A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돈을 어떻게 흐르느냐, 돈이 어떻게 뿌려지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귀하게 생각하느냐를 놓고 보면 각자의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자본을 투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많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삼성 이병철 회장의 일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열었어요. 그래서 경영을 하다가 자기는 서울 가서 경성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5사람에게 맡기고 회사를 삼성상해를 맡기고 경성으로 올라가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일이 뻥 터졌네요. 뭐죠?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던 모든 사업을 접고 피난을 대구로 왔죠. 재산은 다 날렸잖아요. 전쟁 나서. 대구에 오니까 자기가 사업을 맡기고 갔던 5사람이 찾아왔대요. 뭘 했겠어요? 3억 원을 이병철 회장한테 내놓으면서 회장님이 서울에서 사업하실 동안에 대구에서 사업을 해서 벌어놓은 자본금입니다. 이익금입니다 하면서 주더랍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상훈의 인재 제일입니다.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 표현을 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신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기업이 자회사를 만들고 뿌리고 또 다른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하고 많은 자본가들이 에론 머스크 같은 진짜 돈키호테 같은 사람의 생각을 사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신뢰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금, 주식, 부동산 이제 요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제 아는 분의 한 분이 지금부터 한 45년 전부터, 그러니까 연세가 꽤 되신 분이죠. 이분은 돈이 생기면 은행에 저축을 안 하시고 금을 사 모으셨어요.
한 2008년도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날 때 그때 금값이 거의 2,000달러까지 갔거든요. 온스당. 그때 사모으신 금을 다 파셨는데 파셔서 수익을 내신 금액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 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대부터 한 40세 때부터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이제 금만 사모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이고, 이제 금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방금 사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돈의 가치를 대체하는 제품이 늘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맹물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옥수 땡땡 차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대체품들이 존재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제 이걸 대체제라 그러는데,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쌀 없으면 뭐 수제비 만들어서 먹지. 그 밀가루가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보완제는 뭐냐 그러면 된장찌개 하려고 그러는데 된장은 있는데 두부가 없네. 이런 건 이제 두부하고 된장은 보완 관계죠. 그래서 이제 보완제라고 하는데 금은 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폐처럼 막 찍어내면 엄청나게 많이 풀릴 수가 있는데 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한정된 생산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지폐나 동전처럼 마구 찍어낼 수 없으니까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치가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오른다면 이제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을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연합국이 승리를 해서 지금 뉴잉글랜드에 있는 휴양지, 우리나라 치면 평창 정도 되는 겁니다.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요. 앞으로 세계 경제 기축통화 뭐로 할까? 금이 계속 중요하지 않겠어? 금으로 하지 뭐. 그래 좋아. 금은 좋은데 기준되는 통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거 뭐 말하면 뭐 하겠어. 미국이 성전의 제일 공신인데. 그리고 미국한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돈을 빌려갖고 전쟁을 했는데 군수물자 그거 미국이 공짜로 줬겠습니까? 다 팔았습니다. 원래는 전쟁을 하기 싫어서 미국 의회에서 물자를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는데 나중에 언제까지 독일 잠수함이 미국 상선을 격침시켰는데도 전쟁을 안 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진주만 공습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군수물자를 갖다 미국에다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임대를 했었거든요. 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주니까 뭐로 줬겠어요? 금이죠 뭐. 그래서 미국이 금 보유량이 세계 최고인 이유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이 8,000톤이 넘는 이유가 이제 그런데 45년도부터 금 1온스당 미국 달러 35달러로 교환하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금의 가치를 매기고 달러의 가치를 매기자라고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냉전 체제가 지속되면서 미국이 돈 지출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말은 달러의 가치가 금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35달러였던 게 60달러로 이렇게 막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1온스를 사려면 35달러를 주면 됐는데 45년 정도에는 60년도 70년도 되니까 60달러를 줘야지만 1온스를 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돈 가치는 떨어진다. 즉 금리는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루는 프랑스에서 닉슨을 찾아와요. 닉슨 대통령한테 외환 보유고 2,500억 달러를 주면서 우리한테 달러는 이제 더 못 믿겠어. 자꾸 떨어지니까 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죠. 71년도에 몸 바꿔줘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협의가 계속되다가 75년도에 소위 말하는 아까 브레튼 우즈라고 하잖아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됐다. 다시 말하면 금이 중간에서 빠지고 이제 미국 달러를 그냥 뭐 매초 가치를 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면서 달러는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달러 가격을 매기는 금값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가겠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지고 이런 현상.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금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분명한 것은 과거의 금값의 배 이상 올라 있을 겁니다. 아마. 과거라고 하는 것은 1940년대, 60년대에 비해서는 배 이상 올라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달러라고 하는 돈, 자본 또는 유동성이 60년대, 70년대보다는 많이 풀려 있다. 돈 가치가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금값이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다.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다. 아까는 곽 박사가 그랬잖아.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 공격적인 금리 인상 체계로 달러가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금값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는 떨어지겠죠. 조금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또 요만큼 떨어지고. 왜? 불확실성하거든요.
아직까지. 앞으로 1개월, 2개월 뒤에 경제가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밤잠을 안 자고 눈을 부비면서 어떤 분들은 미국 시장의 프리마켓, 선물 시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6개월 뒤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다 지금 선물 시장을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3개월, 6개월 뒤.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큰 값이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일정 수준에. 그런데 달러 가치가 낮았다가 이제 달러 가치마저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자산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고민할 때는 약간은 고민이 될 거예요. 금을 사는 게 맞을까? 달러를 사는 게 맞을까?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인 취향은 어느 걸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을 사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 달러라고 하는 지위는 계속해서 미국이 글로벌 지위를 가져가는 한 기축통화의 지위는 잃어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달러의 위상이 흔들 걸릴 거란 말입니다. 변동폭이 커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금을 가지고 있거나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지만 달러는 미국 가면은 1달러가 그냥 1달러지 1달러가 90센트로 세지진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환율이 1,400원으로 가기 전에 1,100원 주고 1달러를 바꿨던 지금 1,400원 주고 1달러를 바꿨던 미국 가서 1달러를 쓰면 그건 1달러잖아요. 근데 차이가 나긴 납니다. 미국에서 맥도날드나 햄버거 집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3불 50 정도면 세트 메뉴를 먹었거든요. 10불 이상 줘야 됩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헐값이 돼버린 거예요. 물가가 다 올라버려서. 그러니까 금값은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의 미래와 미국 달러와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둘 다 돈의 가치의 개념에 놓고 봤을 때 어느 거나 들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볼 때 어느 게 좀 더 안정적일까요? 라는 질문에서 금이 달러보다는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있다. 왜? 달러 가치는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가는데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 지금 보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죠. 근데 10년, 20년 단위로 놓고 보면 과연 미국 경제가 세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그 지위를 유지해 갈까? 아니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부상할 수 있을까? 경쟁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놓고 볼 때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한 자산을 채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달러하고 금 중에서 어느 게 더 안전자산일까? 그 답은 제가 앞에 아는 분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앞으로는 어느 정도 가치는 올라가겠지만 강달러의 시대가 10년, 20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조금은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년 뒤라고 그랬죠. 2025년부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2025년부터는 달러의 가치가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이런 말로 이해를 또 하시겠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무슨 가치는 또 올라가요? 금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그만큼 금은 대체자산으로서 유용한 자산이다라는 걸 한번 봐주시고요. 두 번째, 주식시장.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살까? 더 떨어지면 살까? 더 떨어진다 어떻게 아세요? 더 떨어지면 얼마만큼 더 떨어진 걸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겠어요? 주식을 살까 말까 물어보시고 산다는 말은 확신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점심시간 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타 안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나눠요. 야, 오늘 50만 원 벌었어. 오늘 10만 원 벌었어.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조용해요, 엘리베이터가. 그럼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들다 보면 우리 주가 지수가 이제 2,000을 향해서 꼬라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오늘은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구나.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는 제가 공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 5년은 가져가십시오. 부동산 투자를 하듯이 부동산 여러분 아파트 사시면은 6개월마다 아파트 팔고 다른 아파트로 가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서 자기가 철저히 공부를 해서 취득한 주식의 어느 점이 저점이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뭐 오실레이션 지표를 본다, 스토캐스틱 지표를 본다,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 소용없어요. 제가 느끼는 건 다 그렇습니다. 제가 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진짜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볼게요. 배터리 회사 아무거나 하나 여러분께서 투자하고 계시는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저는 다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주식 방 이런 거 막 만들어 갖고 막 들어오라 그러고 유튜브 보면은 뭐 어떤 전문가분들이 제 방에 이 번호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런 뭐 저도 다 해봐요. 왜 해보냐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폰지 사기는 없는가, 피싱은 없는가, 저 다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그런 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경험해보지 않고서 제가 어떻게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면 아직까지 우리 주식시장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유튜브 방송에서 이 주식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은 짚어주시는데 그분들의 말을 믿고 제가 100만 원 굴려봤을 때와 그러니까 자본을 이렇게 투자를 해봤을 때와 제가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100만 원 투자해서 주식을 보고 있을 때는 객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 그랬으니까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제네질 4종류의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고 여기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재활용 배터리 회사.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배터리를 분해해서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이제 쓰는 그런 배터리 회사 5가지 업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업종이 LG와 관련된 회사가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삼성과 관련된 회사가 하나가 있고 또 SK와 관련된 회사가 있고 또 포스코와 관련된 회사가 있고 하여튼 큰 대기업들이 한 4개 정도로 느껴져요. 그럼 이 4가지 배터리 회사에 어느 배터리 회사가 제일 관심이 있을까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보세요? 뭐 재무제표 본다, PER 본다, PBR 본다, 뭐 다 고려를 하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기업을 협력을 해야 되니까 IRA 인플레이션 긴축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어떤 피해를 받게 되고 지금 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뭐 약속한 투자를 지금 하게 되면은 환차손을 엄청나게 다 고려하시잖아요. 근데 답은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해요. 첫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배터리 없이는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기술의 핵심은 중요한 것은 오래 충전되고 오래 쓸 수 있고 빨리 충전되고 안전해야 된다. 화학기술과 물리기술과 부품 소재 기술이 중요 인프라 기술이다. 3번째, 기초화학과 기초물리가 발전된 나라에서 제대로 된 전기자동차, 방금 말한 이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배터리를 만들 확률이 더 높아진다. 맞죠?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NCMA, 리튬, 철, 그러니까 배터리의 양극재를 구성하는 종류별로 니켈이 필요하고 망간이 필요하고 코발트, 알루미늄이 필요하고 NCMA 배터리가 좋고 안전한 수없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느 안정적인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무엇이 강한 국가다? 제가 늘 저번에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나라가 만든다. 오리지널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5가지 회사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회사는 사실상 모두 다는 아닙니다. 저는 한 딱 2가지 회사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그 회사에 가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펙이 있었으면 앞으로 미래에는 오넥도 있을 수 있다. 오펙은 페트롤리움 석유잖아요. 그럼 N은 뭐겠어요? 니켈이거든요. 그러니까 Organization of Nickel Economic 카운슬 이런 식으로 이제 오펙을 대체하는 중요 자원이 오넥이 니켈이 될 수도 있고 코발트도 될 수 있고 알루미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광산 관련된 주를 열심히 보시는 것도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산이에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철, 리튬 그리고 히토리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계약을 가지고 해외에 채굴을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리스크를 지는 거예요? 실패할 리스크와 또 어떤 베네핏을 가지시는 거예요? 대박이 날 베네핏. 근데 여러분들 대박과 실패가 나는 기업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기업의 창업주의 철학을 보시면 돼요. 뭐냐? 기업가 정신이 있는 기업이냐 기업가 정신과 별도로 배당도 안 해주고 종업원들에 대한 처우도 그렇고 그런 기업이냐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저 사람은 이런 구성 요건을 갖춰서 선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 사람이 갑자기 악인으로 돌변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업 문화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SK, LG, 삼성, 포스코 기업 문화로 볼 때는 어떻게 이 배터리의 발전 순서를 매길까?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께 스터디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배터리 회사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만 이야기했으니까 또 다른 주식 몇 개를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주식 시장에 앞으로 그 로봇 산업이나 전기자동차 산업이나 우주항공 산업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든 디지털 정보 기술의 요 꼭지점, 이게 우주항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천체물리학, 기초물리, 기초화학이 발달된 나라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에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산업이 지구 궤도를 도는 4km 상공에서 32,000개의 인공위성을 흩뿌려서 이 인공위성이 지구에 있는 모든 정보통신을 관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드론이 날아다니고 무인자동차가 가는데 10cm 간격으로 정교하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벌려놓는 기술이 존재를 해야 무인자동차와 드론 시대가 가능한 것이지 10m 간격도 불안한 세상에서 GPS 시스템을 가지고 드론을 띄운다? 들이박다가 볼일 다 벗고요. 그럼 하늘에서 드론이 부딪히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그 기술을 스페이스 X 산업을 통해서 에론 머스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웹 1.0, 2.0,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웹 2.0이거든요. 이런 거를 피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센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이 기술을 GPS 시스템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드론 기술과 무인자동차 기술, 로봇 기술, 모든 기술이 다 무용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 기술에 있어서 핵심은 에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인공위성 기능이다 라고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에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 중에서도 스페이스 X 산업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모든 산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서 10개 산업 중에서 2개 정도만 성공해도 나머지 8개는 충분히 하나의 미래 잠재적 요인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말씀드렸으니까 저게 다 그건 다 정도는 알아. 그거는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조금만 넣으면 여러분 터미네이터가 언제 나왔죠? 영화 1984년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AI를 생각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시점에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미래와 연결된 AI 로봇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힘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식시장에서의 미래의 발전 속도는 이런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연계되어 있다. 그 디테일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회사는 엔비디아 회사다. 또 로보틱스 회사 중에서는 어떤 회사가 있다. 제가 다 책에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다른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곽 박사님은 단답형입니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단답형이니까 안 하셨죠. 뭐냐?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미국 주식요? 아니요. 환율이 이렇게 높을 때는 안 사죠. 왜?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지 않고 저는 이렇게 지켜보겠죠.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 환율은 떨어질 것이고, 그죠? 주식은 반등할 테니까. 무릎에서 사라는 말은 환율이 적정하게 떨어졌을 때 주식이 오르면은 그때 사면 된다는 건데, 한 번은 제 아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이, 곽 박사, 니 R로 시작되는 전기자동차 회사 주식 샀지? 얼마치 샀지? 한 200만 원치 샀지, 그때. 한 200만 원치 샀습니다, 제가. 얼마 때 샀어? 66불인가 줬어. 야, 그거 지금 34불인가 한다, 야. 너 50% 손실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었죠. 야, 이 사람아. 그거 어떻게 계산을 그래 하냐. 제가 논문 쓸 때 외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 선물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환율이죠. 제가 살 때는 1,100원 주고 샀어요. 환율이.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1,400원이잖아요. 그럼 300원은 제가 일단은 벌었잖아요. 그러면 300원은 1,100원일 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한 30%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차익에서 제가 30%를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50%를 잃었지만 환율로 30%를 만회를 했기 때문에 제 실손실은 20%예요. 이거는 거꾸로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미국 경기가 좋아져서 이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은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환차손에서 손해를 보겠지만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올라가니까 수익이 50% 났다고 해봤자 환차손 20%를 감하면 실제 수익은 30%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디지털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오리지널리티를 한국 기업이 많이 만들어낼까? 일본 기업이 많이 만들어낼까? 미국 기업이 많이 만들어낼까? 여러분들께서 미래 잠재 성장력을 놓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국 기업이 하시겠어요? 미국 기업이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기업이라고 드렸던 말씀이니까 제 책에서 보시면 메타버스 이야기도 해드렸고 NFT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메타버스의 NFT와 그리고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토대는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연계된 기술입니다. 근데 이쪽은 마이닝이라고 하고요. 채굴한다 그럽니다. 암호화폐 채굴한다 그러잖아요. NFT는 주조한다 그래요. 민팅한다 그래요. 그러면 민팅과 마이닝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마이닝은 어떻게 되죠? 광산업은 석탄 채굴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폐광이 되죠. 제가 그래서 저번에 양자 물리학의 시대가 오면 블록체인 문화 중에서 마이닝 기술은 쓸모없게 된다라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나요? 기술이 민팅 기술로 가죠. 그래서 주조하는 기술, 이 기술은 같은 블록체인 베이스지만 여기서 말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채굴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NFT 기술은 민팅 기술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민팅 기술을 이야기하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샌드박스, 부동산 이야기 이런 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는 그게 권해드린다 하더라도 한 10년 이내에는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가격 변화를 보니까요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이 $10,000 정도, $10,000대에 와 있다면 앞으로 이게 2만, 3만 달러대로 갈 가능성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2년 뒤 미국 경제,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아마 암호화폐도 크게 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요? 투자 시장이 아니고 투기 시장인 겁니다.